네, 제가 마터스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요거를 영상으로 남기고자 약간 오디오북식으로 브런치에 올린 거가 있는데 사투리를 좀 섞어서 제가 낭독을 할 테니까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오락으로서 즐기기보다는 탐구의 차원에 가깝게 제 나름대로는 견문을 넓혀가던 때였는데 예컨대 뭐 신도 가네토의 오니바바라는 영화, 마귀 할마시가 막 돌아버리는 영화 있거든요. 그거랑 타르코프스키의 솔라리스, 요것도 명작이죠. 그리고 벨라타르의 사탄 탱고, 이거는 무슨 영화가 시간이 무슨 뭐 7시간짜리야. 돌아쁘는 거라. 아무튼 좀 이런 식으로 제가 글만 읽지 않고 좀 뭐 제 스타일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작품들은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힘이 있는 클래식한 명작의 범주에 들어가죠. 돌이켜보면은 저는 소위 명작이라 불리는 그런 영화들을 하나씩 훑어가면서 토파보면서 영화라는 매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더듬어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보던 와중에도 저는 틈만 나면 당시 기준으로는 최신작이었던 호러, 공포, 스릴러 영화들도 꾸준히 찾아봤습니다. 이 호러 매니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그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단연코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 바로 마터스였습니다. 지금이야 솔직히 뭐 마터스가 입소문 뒤지게 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꾸준히 회자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름이 알려진 영화지만은 제가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 그때가 제 기억에 개봉한 게 이게 2009년인가 그랬거든요. 한국에. 그 뒤로 이제 그 시기쯤에 봤어 내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영화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 프랑스에서 튀어나온 기묘하고도 몹시 매니악한 영화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접하고 다 보자마자 거의 직감처럼 중얼거렸는데 이야 이거는 세계의 나라의 명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으면 레알 팩토스입니다. 이거는 당시에는 이게 지금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씨부릴 수가 없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떠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전도를 시켜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는 거라.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시네필 뭐 요즘은 그걸 말하더만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 주변 사람이나 뭐 이렇게 호러 영화 얘기하고 뭐 관심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혹시 마터스 보셨나요 했을 때 안 봤는데 하면은 무조건 추천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정도로 저는 이 영화의 충격과 신선함 그리고 작품성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를 본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동안 제가 그저 충격적이다, 최고의 호러 영화다라는 식으로만 말해왔던 그런 감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삐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그런 뭐 찬양이나 충격 고백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개인적인 감상과 비평적 시선을 함께 엮어서 리뷰를 왜 마터스라는 영화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작품인지 적어도 내한테 있어서 저한테 명작입니다. 누구는 뭐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왜 이렇게 흥분하지? 양해해주세요. 그냥 보고 있는데도 흥분이 되네요. 조금 더 정리된 방식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지금의 감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작품이 등장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2008년이란 그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봐야 하는 거라. 지금 레드 제플린 뭐 비틀즈 이런 음악 들으면은 저ner이 촌스럽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옛날에 이 처음에 들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요런 거랑 비슷하다. 요런 말이죠. 아무튼 바로 그 시점에 이 영화가 던졌던 그런 충격과 새로움 그리고 그 시기까지 쌓아 올려진 호러 영화의 문법들 안에서 이 작품 마터스가 얼마나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었는지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비로소 마터스의 진짜 위상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이 프랑스 영화 마터스가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리메이크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미국판 2015년작 마터스가 있거든요. 요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파스칼 로지에 감독이 만든 오리지널 프랑스 호러 영화인 2008년작 마터스를 얘기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전 마터스 봤는데 족밥이던데요 이러는데 예?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는데 알고 보면 그 헐리우드 리메이크판 그거 보고 씨불랑거리는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마터스의 인상적인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프렌치 호러 특유의 그 비주얼과 미장센이 만들어내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쇼크죠. 둘째는 그전까지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호러 영화의 작법을 비틀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문법을 역력에 끌어안아가지고 관객들이 고마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서스펜스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열린 결말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게 단순한 호러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객 각자들한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추측하고 곱씹게 만들 만큼 굉장히 그 묵직한 여운을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마터스는 호러 영화면서도 호러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파트부터 축부터 보면은, 저는 이거를 편의상 프렌치 비주얼 쇼크라고 부르고 싶은데, 물론 이 표현은 엄밀한 영화학 용어도 아니고요, 학술적으로 정교하게 정의된 개념도 아니죠. 그래서 뭔가 처음 들으면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화를 많이 봐왔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한 체감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사조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를테면 그 이전까지 제가 접해온 수많은 호러 영화들, 특히 널리 소비되던 북미권 공포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너무도 선명하게 짝퉁, 그러니까 특수효과 분장이 티가 너무나 많이 나죠. 뭐 CGT가 많이 난다던데. 물론 이블 데드, 뭐 리애니메이터, 더신 같은 뭐 명작들이 지금 봐도 대단한 작품들이고, 뭐 기괴한 상상력과 에너지, 특수효과의 쾌감은 여전히 압도적이긴 한데, 하지만 뭐 그런 작품들조차도 한편으로는 관객이 안심할 수 있는 틈을 남기죠. 뭔가 피의 살점, 뭐 이형의 존재, 크리처 같은 게 눈앞에 튀어나오더라고 해도 그게 완전히 현실의 질감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어딘가 영화적 장치라고 하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짜의 텍스처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딱 포착해버리는 거라, 관객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그 영화가 주는 공포성으로 완전히 침잠하기보다는 뭔가 요런 거를 자세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발짝쯤 떨어져가지고 속된 말로 에이 짜바리 튀 존내리 나네 이러면서 뭐 자신만의 안전거리, 보통은 뭐 공포감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요거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마터스는 달랐다 이 말이죠. 이 영화는 당시 프렌치 익스트리미티가 발전시켜온 감각의 극단성에 거의 최상단에 높인 작품입니다. 그래야 이 현실감과 그로테스크함이 지금 다시 떠올려도 뒤지게 충격적인데, 특히 신체가 훼손될 때 나타나는 피의 색깔이나 혈흔의 그런 튀고 번지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장기가 드러나거나 뇌수가 튀 나오는 모습은 진짜 엄청난 리얼리티, 그러니까 임장감을 가진 거죠. 그러면 장기간 고문당하고 굶주려서 쇠약해진 그런 여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육체를 보여주거나 뭐 또 기괴한 그런 크리처의 모습이 나타나는 방식에서도 예전에 그런 많은 공포 영화들에서 흔히 느껴졌던 가짜티, 짜바리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허용하지 않는 거라, 이런 거를. 예전 호러 영화의 피가 지나치게 선홍색, 뭐 빨간색이라 가지고 마치 물감 같은 느낌도 날 수도 있고, 또 분출 방향이나 흐름이 과장돼 가지고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만은, 마터스에서의 피라든가 뭐 상처 같은 거는 그런 인공성을 최대한 거세한 채 무겁고 사실적인 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할리우드나 대중영화 전반에서도 리얼리즘을 중시한 고어 표현이 상당히 많아졌지만은, 당시 기준으로 이런 수준의 사실감을 보여줬던 거는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 프렌치 호러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유니크함과 극단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호러 장르에서 가장 극단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끼고요. 이런 점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조라는 게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프렌치 호러 영화들이죠.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도 다뤘었는데, 예컨대 뭐 엑스텐션이나 뭐 인사이드, 프론티어 이런 영화들이 그 마터스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아주 뭐 맛돌이 영화들이죠. 특히 엑스텐션에서 옷장 안에 숨어있던 주인공이 친구 집 어머니의 목이 정체불명의 그 살인마한테 잘리는 장면이, 그거를 이제 목격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때 굉장히 리얼한 고어신의 잔혹함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전기톱을 든 살인마가 자동차 내부를 이렇게 도륙시켜버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많은 호러 영화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리얼리티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잔인한 것이 아니라 폭력의 감각 자체가 훨씬 더 질감을 가진 것처럼 다가왔다는 말이죠. 뭔가 솟구치는 피의 질감이나 육체가 파괴되는 방식이 너무나도 생생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이게 특수효과의 기술적 완성도 이전에 실제 현상을 이거를 이 양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적용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특수효과가 뛰어났다. 보통 정확한 피 색깔이라든가 텍스처 같은 경우는 뭔가 실제 피나 이런 거는 물감같이 빨간색이라든가 뭔가 콸콸 쏟아지는 그런 유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더 질척하고 끈적한 질감이 있는 약간은 탁한 검은빛을 띠는 붉은색인데 프렌치 호러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요소들을 굉장히 정확하고 살벌하게 잘 연출하고 정확하게 포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은 엑스텐션에 이어서 프론티어나 인사이드로도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더 선명해지죠. 폭동이 일어났던 도시를 빠져나온 인물들이 외딴 시골의 기괴한 집단에게 붙잡히는 프론티어 S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외딴 공간 자체를 살육의 무대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베아트리스 달의 연기가 광기 어린 연기라든가 존재감이 엄청났던 인사이드란 영화에서도 임산부의 배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비롯해가지고 이거는 뭐 도저히 눈을 뭐 돌려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고어 이미지들을 놀랄 만큼 현실적인 감각으로 밀어붙였던 거죠. 이 시기부터 프렌치 호러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상처와 혈흔이 낭자하는 육체 훼손의 장면, 그런 고어를 뭔가 과장성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의 강조를 통해서 공포영화의 감각적인 궤도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호러 영화를 보면은 보통 일본 특유의 축축하고 음습하의 그 주술적인 기묘함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독자적인 정서를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프렌치 호러 같은 경우는 미장센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신체 훼손과 고어의 표현을 아주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현울의 분출 강도라던가 양이라던가 뭔가 상처가 남는 궤적, 형상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는 좀처럼 체험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 현장이라던가 사고 현장을 실제로 마주한 듯한 이질감과 현실감을 동시에 선사한 것이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프렌치 호러의 충격이 단순한 잔인함에만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뭔가 임장감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영화 관객이 더 이상 뭔가 앞서 말했듯이 이거 짜발이야 이거 이러면서 안전한 거리감을 둘 타이밍을 둘 새도 없이 바로 관객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힘의 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렌치 호러 영화들이. 아무튼 그래서 마터스로 넘어가면은 마터스가 시작부터 요란하게 관객들을 몰아붙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용하고도 너무도 전형적인 프랑스의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형성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하게 보던 식의 과장된 전형성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지나치게 활기차고 분주한 미국식 아침 풍경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뭐 유럽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보통의 가정이 화면에 놓여 있는 거죠. 뭔가 삶에 다소 지쳐 보이는 가장과 부부의 분위기라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뭐 어머니의 모습, 학교에 가야 돼서 밥상 앞에 앉아 있지만 뭐 소소하게 그냥 좀 툴툴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풍경들이 뭐 소위 말해서 클리셰적인 헐리우드 영화, 미국풍 문화에서 보이는 그 좀 과장된 연출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거 보면 영화 보통 헐리우드 영화 아침에 보면 막 깝죽거리면서 이 새끼들 무슨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 느낌이. 그런 게 없어. 뭔가 지나치게 밝거나 뭐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막 우울하지도 않은 그냥 고된 하루를 늘 그렇듯이 시작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무덤덤한 현실의 기운이 화면 전체에 배어있는 것이죠. 영화에서. 그래서 이 마터스의 그 초반부는 자칫 잘못하면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식 영화 문법에 익숙한 관객들한테는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좀 심심하고 심지어는 지루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뭔가 신문을 이렇게 넘기면서 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앉아있는 뭐 가장 남자랑 출근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가족들이랑
또 소란스럽지도 뭐 감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대화들.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필름의 질감이랑 색감도 눈에 띄게 절제되어 있다는 점이죠. 화면이 뭔가 과장된 색채 대신에 회색빛에 가까운 모노톤의 감각을 띠고 있고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차갑고 건조한 현실의 표면을 거의 가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터스는 초반부터 이제 뒤지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호들갑스럽게 뭐 징조나 신호를 보내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도 평범하고 현실적이어가지고 관객들의 감각을 서서히 그 일상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는 시청자 마냥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어쩌면은 권태로울 수도 있는 낮은 자세로 방심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주인공 루시 양의 난입은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하죠. 느닷없이 들이닥친 소녀가 산탄총으로 일가족 가족들을 몰살하는 장면이 단순히 잔인하기만 해서 충격적인 게 아니고 그보다 앞서 영화가 공들여서 쌓아놨던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대한 장면이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자리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갑작스러운 일가족 몰살씬이 굉장히 더욱더 끔찍한 방식으로 관객의 머가리 뒤통수를 때려때리는 기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무미건조한 일상의 일부처럼 보이는 공간이 한순간에 끔찍한 필칠갑의 살육의 현장으로 변모하죠. 뭔가 굉장히 재미없을 만큼 현실적이었던 프랑스 가정의 아침 풍경이 순식간에 공포스럽고 기괴한 이미지로 전복됩니다. 이때 관객들이 받는 충격은 단순한 점프스케어라던가 뭐 연출된 공포 이런 거랑은 레이어가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마치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에서 실제 사고는 그럴 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터졌을 때 느끼는 그런 인간들이 그런 걸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멍함, 뭐 어처구니 없음 이런 거랑 닮아 있습니다. 사고는 늘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는 그런 서늘한 감각이죠. 삶의 평범한 표면이 한순간에 찢겨나갈 수 있다는 감각이 이 장면에서 아주 선명하게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엔 마터스의 도입부가 탁월했던 이유는 폭력적인 사건을 마냥 잔인하게 보여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리얼리티도 물론 탁월했지만은 여기에 더해서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사건이 난입할 현실의 모습을 사전에 이 권태로우면서도 평범한 뉘앙스로 단단하게 연출을 하면서 깔아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서 고조되면서 터져줬기 때문이죠. 이런 훌륭한 요소들 덕분에 마터스가 호러 영화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럼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간다면은 마터스의 충격이 시각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전개 방식 자체가 관객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호러 영화의 익숙한 문법을 굉장히 영리하게 뒤집어 버리는데 초반에 루시가 등장해가지고 평범한 일가족을 몰살시킬 때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루시 그녀를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마탱이 가버린 그 분귀한 소녀로 받아들이게 되죠, 당연히. 물론 처음 탈출 장면에서 드러난 그런 상처라든가 공포가 분명히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사연이나 과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암시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뭐 루시인지도 정확하지가 당시에는 않았고 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의 인상만 놓고 보면은 요 테러를 일으키는 그 소녀 집단 루시랑 안나가 일종의 그 피해 망상이나 정신분열적인 증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내적 공포와 신경증을 외부의 평범한 가정에 투사해버린 약간은 돌아버린 인물처럼 보인 거지. 그래서 관객들이 아니 이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파편적으로밖에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게 너무 큰 정신적인 손상이 있었거나 해가지고 이 아이가 뭔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라는 식으로 오인을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연출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마터스가 탁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영화는 루시의 광기가 단순한 망상이나 병리적인 환각이 아니었음을 충격적인 씬들을 바탕으로 파편화는 되었지만은 굉장히 납득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화가. 그녀가 실제로 예전에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고 그 경험이 특정한 컬트 집단의 상류층의 비밀스러운 연결망 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요거를 서서히 드러내죠. 이때 관객들이 받는 충격은 뭔가 단순히 반전의 차원을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거는 루시라는 한 개인의 문제로 보였던 게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그런 진실의 파편이었음을 깨닫는 충격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신 이상 뭐 그런 정도로 축소되어서 해석되었던 사건이 이보다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적인 악의 표면에 속해 있었음을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향 전환의 정점에 놓인 장치가 바로 그 유명한 지하 고문실이죠. 이 평범하기 짝이 없어 보였던 가정집 아래에 이런 상상조차 하지 힘든 사악하고 끔찍한 그런 비밀 공간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때 저는 정말 와, 이 영화 끝장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의 서스펜스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치솟습니다. 이 지점에서 루시가 봤던 괴물 같은 형상 크리처도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이상 한 그런 소녀의 편집증이나 피해 망상에 불과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현실과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한 개인이 붕괴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잔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몰입이 되는 거죠. 저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아 끔찍한 일을 겪었구만 이러면서, 다시 말해서 이 영화는 초반에 광기처럼 보였던 모든 징후들과 편집증처럼 보였던 모든 반응들이라던가 뭔가 설명되지 않던 모든 불안해 보이는 그런 조각들을 중후반부에서 한꺼번에 증거물처럼 쏟아내죠. 그러면서 관객들은 그제서야 야,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안일한 방식으로 너무 스테레오 타입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루시가 미쳐버린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너무 먼저 마주해버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진실이 개인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직과 상류층의 광기, 컬트, 음모론적 구조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전개가 주는 충격은 일종의 세계관 전복에 가깝다고 보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길거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뭔가 거대한 음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길 가면서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보통은 쉽게 미친 사람이라던가 과도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거나 망상증을 가진 병증이 있는 일반적인 대중들하고는 섞이기 힘든 그런 스펙트럼에 위치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대부분은 치부하죠. 그렇지만 마터스가 바로 그 지점을 굉장히 예리하게 타격하고 파고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광기로만 간주했던 말들 뒤에 실제의 공포와 실제의 음모가 진실이 숨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괴소문 미신처럼 떠돌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가십 음모론처럼 보이던 게 실제로는 사실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런 충격. 마터스는 이거를 아주 영리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끔찍한 가능성을 영화적 형식으로 실현하는 거죠. 한 인간의 에고랑 자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진실하고 맞부딪힐 때는 대부분은 광기에 휩싸이고 돌아버립니다. 그 충돌이 어떻게 광기처럼 보이게 되는지를 이 영화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왜 마터스가 최고의 호러 영화 중에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런 전개를 단순한 이야기의 반전으로만 처리를 하지 않죠. 루시랑 비슷한 일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가 지하실에서 발견이 되는데, 여성이 한마디로 오랜 고문과 학대로 인해서 몸 전체가 앙상하게 망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조차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기괴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 영화의 서스펜스가 단번에 실체로 바뀌어버립니다. 평범하고 오래된 가정집의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 아래 숨겨졌던 철제 프레임의 감옥, 차갑고 기능적인 고문실이라던가 어딘가 굉장히 테크놀로직하고 첨단적이면서도 비인간적인 설비들, 이상한 그런 사진도 있고 이런 베이스먼트가 빚어내는 이질감이 정말 이루 말하기 힘든 뒤틀린 미장센이었고, 저는 여기서 아주 큰 뭔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가정집의 지하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 왜 이런 일상의 표면 아래에 이런 정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작동하고 있는 거지 하는 질문이 관객들의 머가리 속에서 울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평범한 현실의 외피를 찢어 발겨버리고 그 아래 숨어있던 거대한 음모와 컬트적인 광기 이런 걸 보여주는 악몽 나이트메어로 변한다는 거라. 결국엔 마터스의 전개가 대단한 이유는 저는 반전을 위한 반전 이런 식으로 관객을 속이기 위해서만 반전을 쓰지 않는다에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이 영화의 그런 우디르급 태세 전환, 방향 전환이 단순히 뭐 놀라게 만든다던가, 뭐 반전이면 반전, 클리셰적인 트릭 이런 게 아니라 관객이 처음에 안심하고 붙잡았던 그런 뭔가 해석의 틀을 뿌리째 흔들어 삐리는 그런 장치와도 같다고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터스가 단순히 그러면 잔인하고 사실적이면서 컬트적인 호러 영화로 남지 않았던 이유가, 이 영화가 진짜로 인상적인 이유가 저는 뭔가 질문을 던진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스크린 위에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끝난 뒤에도 영화 바깥으로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질문이 흘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번째 축의 중심에는 모두가 근원적으로 공유하는 무엇에 대한 결말의 모호성이 놓여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후세계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이죠. 아주 현명한 거죠. 물론 열린 결말 자체는 영화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작법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열린 결말로 관객들을 붙들어 왔고, 이거는 영화사 전체를 보아도 아주 고전적인 서사 전략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마터스의 열린 결말이 흔한 호러 영화의 방식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뭐 보통 호러 영화 마지막에 결말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뭐 귀신이 정말 퇴치되고 퇴마가 성공했습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뭔가 등장인물들이 평화를 찾았나요? 뭐 이런 건데 아니다 이 악마야 이러면서 아직 악의 씨앗이 살짝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직 살짝 살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찝찝부리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뭔가 반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 차원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포영화 반전이라 해봤자. 그런데 마터스가 마지막에 관객 앞에 남겨두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레이어에 속한 질문이죠.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결국에는 한 번쯤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이 물음이 단순히 뭐 종교 영화나 오컬트 영화의 흥미거리를 넘어선 거죠. 이거는 오히려 인간의 역사, 철학, 사상과 종교를 관통해온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죽음 이후 넘어 세계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오래전부터 죽음 이후에 관한 수많은 상상과 설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 약간 물론 임사체험이나 신비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천국과 지옥, 뭐 극락, 환생, 육도, 윤회, 뭐 딥하게 간다면 바르도, 증원계, 혹은 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무로 돌아갑니다라던가, 뭐 시뮬레이션 우주였습니다. 짜잔, 당신은 뭐 트루먼쇼, 매트릭스였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평행우주 가설,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리 정교하고 오래된 전승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추측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그거를 종교적인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뭐 혹자는 철학적 명제로 정리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험담이라던가 뭐 신비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무엇도 살아있는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인 확실성, 이거다 정답으로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딱 정확하고 명징하게 주어지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이런 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현실에서도 하나의 열린 결말로 남아있는데 이게 영화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외국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듣고 지도를 보면서 뭐 역사, 문화 이런 걸 공부하고 여길 다녀온 사람들 뭐 이런 생생한 체험담 이런 거를 끝없이 계속 듣는다고 해도 직접 그 외국 땅을 밟고 자기 몸으로 공기를 마셔보고 가본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레이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아무리 선명한 임사체험이나 신비체험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종교가 아무리 정교한 교리 이런 거 뭐 사후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의식 자아가 그것을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끝내 간접적인 상상과 추측의 영역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 존재의 태생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존재이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 이유를 확실하게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명이 또 아무리 늘어나고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이게 선형적인 시간 위에 놓인 존재이기 때문에 끝내 마주하게 되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터스가 바로 이 지점을 너무도 영리하게 붙잡는데 이 영화가 사후 세계에 대한 대답을 주는 척 하면서도 페이크다 이러면서 끝내 이거를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고 열린 결말로서 다들 대체 뭐죠? 이러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 얼마나 영리한 전개입니까? 순교자로 만들어진 그 안나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을 받고
그 말을 들은 컬트 집단의 수장이 왜 곧바로 권총으로 자살에 삐렸는지, 이거는 진짜 뭐 마서스 영화를 보고 나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뜨겁게 회자되고 리뷰하거나 뭐 각자 감상평이나 이런 걸 남길 때 회자가 반드시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결말을 보고 누군가는 안나가 뭐 결국에 천국을 봤을 거라고 말하죠. 이게 영화 부제가 그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요거잖아요. 그거처럼. 아니면 뭐 그녀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물을 봤을 거고,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의미가 송두리째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주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 천국도 지옥도 아닌 뭔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어떤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해석이 정답이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게 영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버리면서 관객 모두를 각자의 그 사유 속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버렸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 지점이야말로 마서스가 단순한 뭐 공포, 호러, 충격 영화를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관객한테 답을 주는 대신에 이 근원적인 질문을 뇌리에 박아놓는데, 그리고 이 질문은 너무도 크고 근원적인 그런 질문이라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각인, 임프린트 된다면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라던가 이런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성질이죠. 그래서 영화를 본 관객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고 각자의 사상, 감각, 종교적 배경에 따라서 수많은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봤다든지 뭐 천국을 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공허를 봤다거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세계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설명되거나 번역될 수 없는 초월된 그런 걸 떠올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논의의 가능성, 이 각자의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열린 구조가 저는 이 마터스라는 영화가 끊임없이 소통을 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의문을 가진 채로 회자되는 파워를 지니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터스가 단순하게 관객을 놀라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뭐 호러 영화로 남았으면은 아직까지 뭐 그냥 이렇게 회자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관객들 사이에서 계속 다시 언급되고 곱씹히면서 해석되고 살아남는 그런 일종의 유기체 같은 영화가 된 게, 이런 요소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잘 쓱까지면서 조합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징한 그런 해답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의 토대 위에 이게 열린 결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부해지고 오래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영화 마터스는 세 가지 축 위에서 자기의 위력을 완성을 합니다. 첫째, 육체의 파괴를 더 이상 영화적인 안전거리 안에 두지 않는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호러 특유의 감각적인 리얼리즘, 요게 아주 맛돌이었다. 둘째, 한 개인의 그 광기처럼 보였던 사건을 거대한 진실과 구조적 악의 표면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면서 뭔가 전개 방식이나 플롯이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요거가 있고, 그리고 셋째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관객 모두에게 죽음 이후라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져버림으로써 영화가 끝난 뒤에도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결말의 힘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마터스에 대한 감상과 리뷰는 결국 뭐 저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항상 사유를 해왔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리뷰도 남겼었는데, 그래서 영상도 남기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전부가 절대 아니죠.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뭐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시네필이나 뭐 관객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흥미로운 얘기라든가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이 영화가 단순한 그런 뭐 호러 영화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회자되는, 한마디로 뭐 프렌치 익스트리미티의 극의다, 극의에 달했다, 아주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뭐 보통 그냥 뭐 뒤지게 잔인하고 끔찍한 영화였습니다, 별로예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야, 이거는 아주 뭐 대단한 영화였습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한편의 호러 영화의 내부에 이렇게 많은 그 감각적인 충격이랑 서사적인 전보, 철학적인 질문을 동시에 이렇게 품고 있고, 영화도 아주 되게 잘 만든 이런 거는 정말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영화를 많이 봤지만. 아무튼 제가 언급드렸던 세 가지 요소들과 그 외의 요소들이 종횡으로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파스칼 로제 감독이 프렌치 호러의 한 획을 끊는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터스가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제가 호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릴러 호러를 정말 좋아합니다. 영화를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거의 컬트적인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던 영화인데, 그런 이유가 결국 이런 점들에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적어도 저한테 맡아서는 훌륭한 호러 영화가 뭔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기준점처럼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뭐 뛰어난 작품이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정말 잘 만든 영화는 뭔가 단순히 잘 만들었네 하는 차원을 넘어서죠. 관객이나 뭐 보는 사람한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후에 다른 영화를 볼 때 평가를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선을 새로 그어버릴 수 있는 영화가 아주 저는 훌륭한 영화를 생각하는데, 마터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는. 이런 명작 영화가 나오고 그걸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영화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 요런 게 명작 이후의 영화들을 볼 때 모두가 은근히 떠올리는 그런 수준과 기준선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는 선명한 리뷰 평가의 베이스가 되는 그 감각적인 기준선을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타스는 제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한때 충격적인 호러 영화 요런 차원이 아니고, 뭐 최근에 다시 봐도 여전히 엄청난 완성도로 충격적으로 뭐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관객들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확립한 명품 호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를 여기까지 해봤는데, 뭐 마터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예전에 저 유튜브 처음 했을 때부터 프렌치 호러 얘기하면서 마터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마터스 단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기회는 많이 뭐 있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좀 글을 쓴 김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영화 얘기도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뭐 그런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